자, 여러분들 위인물을 보시면요. 그 1번에 단독주택에 보면은 그 인쇄가 하나 잘못됐죠. 단독 옆에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건데 그거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독은 독립된 주거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그거만 적어 놓으세요. 거기 인쇄가 잘못된 거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그리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주택은 단독이다. 그 정도. 그러니까 단독은요, 말 그대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고요. 독립적인 주거 생활에 영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단독입니다. 근데 다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학생과 직장인 등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해서 구조로 되어 있고 2번 보세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다중주택의 특징이 바로 2번입니다. 그리고 한계동의 주택으로 서 있는 바닥면적 합계는 330 이하고 주택으로 서는 층수는 3개층 이하죠. 그러니까 4층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중주택은. 올해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 1번 문제, A형 1번 문제가 1번 문제가 바로 주택으로 쓰이는 용도가 아닌 주택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다중주택 있고 2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주택 이런 식으로. 다중 기숙사 이렇게 딱 되면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쓰이는 용도가 아닌 주택은요. 1번 예를 들어서 뭐 쭉 나오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5번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됐으면 이 박스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중주택은 이게는 단독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피스텔하고 여기 노인복지나 기숙사는 아까 준주택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1번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1번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듯이 이제 다중주택하고 다중 생활시설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준비를 또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단독에서는 이제 3개밖에 없어요. 주택법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다가구는요, 주택으로 서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인데 2번. 한계동의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의 개념에서는 3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3계층 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인데 공동택은 아니죠. 그럼 아파트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는 5계층 이상, 12번 4계층 이하인데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는 660 이하. 그렇죠? 근데 한 장 넘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면은 준주택의 개념이 나오죠. 준주택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기숙사. 그래서 첫 글자를 땄어 말이죠. 오다가 화가 나죠. 내가 노기를 띈다. 오다가 노기를 띱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죠. 요 4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지금은 한 3년 전에는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는데 이제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원룸형 주택에서 나왔죠. 예. 일단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가요, 이 국민주택의 규모라는 거는 1호, 단독은 1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1세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 단독은 1호라는 명칭을 붙이고, 공동주택은요,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1호나 1세대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다 이거죠. 근데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까지 되느냐 하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국민주택의 규모를 물어보면은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같이 85인데 이 85는 주거 전용 면적이 되는 거죠. 예, 이 공용 부분을 뺀 나머지 있잖아요. 공용 부분 빼고 주거 전용 면적만 계산해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85 이하인데 단서가 있어. 단서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예, 요걸 합해가지고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아니라는 것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예? 제주도. 이거 수도권이 아니죠. 예,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읍면지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까지 된다는 거예요? 100이죠, 100.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국민주택의 규모는 최대 1호나 1세단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가 최대 규모다. 그렇게 맞는 지문이죠. 예, 이게 최대다, 최대. 100을 넘을 수는 없어요. 100을 넘을 수가 없다고, 국민주택 규모가. 예. 그래서 85가 원칙인데, 주거전용 면적이. 건축면적 하면 틀려요. 주거전용 면적이죠. 그럼 주거전용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기준이죠? 예. 그 건축면적은요, 중심선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입 면적이 나오죠. 요거는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건축 면적. 근데 외벽의 내부선 기준이다. 내부선이라는 것은 안목지수라 그래요. 안목지수. 요거 기준이 되면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비워갑니다. 예, 주거 전용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 자, 이 건축 면적은 무슨 법에서만 나와요? 건축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주거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 주택법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의 개념이 나오죠.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그리고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기준이에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인데,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을 따질 때는 내부선 기준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림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택이 이런 주택이 있다 합시다.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 면적을 따질 때는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자릅니다. 우리가 케이크 자르듯이, 케이크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를 자르듯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단 말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거를 평평하다고 보고 수평으로 투영시킨다 이 말이죠. 수평으로 투영시킨 면적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인데, 예. 자, 이걸 단면도가 되는 거죠. 자르죠?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니, 이걸 자를 수만 있다면, 칼로 자를 수만 있다면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본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아니, 이제 보세요. 건물을 자른단 말이에요. 칼로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단 말이야. 위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거는 위에서 뭐 내려다본 면적이에요. 예, 앞으로 수평 투영 면적 하면은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면은 이 중심선이 뭐냐면은요, 이게 외벽이단 말이야,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외벽이죠? 예? 중심선은 요 안에 있는 중심선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노란 점선 있죠? 여러분들 중간에 노란 점선 있죠? 예. 이 노란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요 면적을 따지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면적이 되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된단 말이야.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건축 면적이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안에 있는 거. 요게 내부선이단 말이에요. 내부선. 안목치수라 그럽니다. 요 안목치수, 이 내부선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 전용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요 내부선과 중심선의 갭이 생기죠, 요거. 지금 빗금친 부분 보입니까? 예, 요 빗금친 파란 부분 보이죠? 빗금친 부분은 공용 면적이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 면적. 공용 면적이 포함이 되는 거지. 빗금친 부분이 무슨 면적이 된다고요? 공용 면적이 되는 거예요. 예, 엄밀히 따지면 이제 주거 공용 면적이죠. 주거 공용 면적. 근데 공용 면적을 하면 돼, 그냥. 공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지. 빗금친 부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 지금, 주거 전용 면적은요, 이 내부선 기준이고요, 면적을 따질 때. 건축 면적을 따질 때는 무슨 선? 중심선 기준이에요, 중심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건축법의 건축 면적은 중심선 기준이고요. 항상 뭐든지 중심선이야, 건축법에는. 근데 주거 전용 면적은 내부선 안에 있는 거. 요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개념을 딱 잡아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막 이걸 같은 개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면적과 바닥면적 합계는 같아, 다르다? 다르죠. 엄격히 말하면. 연면적은 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층이 있을 때 연면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바닥면적은 합계가 층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 물어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다. 예. 그럼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연립주택인데 이게 단지 연립주택이 또 뭐예요, 그거는? 이거는요, 연립주택인데 이 연립주택이 뭐로 되어 있다고 지금? 단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이 연립주택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 단지라는 거는 이게 여러 개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1단지, 2단지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단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는요,
이 연립주택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이게 단지 연립주택인 거지. 이거 부를 때 나 홀로 연립이 아니죠. 그 단지로 되어 있는데 단지로 되어 있는 형태로서 연립이잖아. 그 중에 연립.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은 맞는데 그 아파트처럼 아파트 동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로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 이거는. 단지형 연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부를 때는 나 홀로 아니잖아요. 나 홀로 연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지 형태로 돼.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뭐로 돼 있다고 지금? 단지 형태로 돼 있다는 거지. 다세대 주택인데 그게 단지 형태로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럼 원룸형은 방 한 칸짜리를 말하죠. 방 한 칸짜리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면적의 상한선이 있는데 얼마까지 되죠?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예, 면적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형이 도시지역에서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만 된다 그랬어요? 85 이하잖아요, 지금. 도시형 상하주택 자체가 85단 말이지. 그러면은 연립이나 다세대는 얼마란 얘기야, 이게 지금? 85란 얘기죠. 최대가 85밖에 안 되는데 원룸형은 85로 짓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짓는다는 거죠? 50까지 짓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이 있다는 거지. 하한선은 없어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면적 상한선이. 그래요. 예. 방 한 칸짜리인데 방 한 칸짜리를 85까지 지으면 안 되겠죠. 원룸형이니까. 예. 50까지 딱까지만 해라 이거지.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지하층 설치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원룸형은 지하층 설치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요. 이거는 두 개가 그러면 이거는 층수가 말이죠. 4층밖에 안 되잖아. 건축법에서는. 그렇죠? 근데 단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면은 심의를 거치면은 몇 층까지 가능하냐? 5층까지 가능하다. 5층까지 건설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형인데 아니 일반적인 연립이나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은요 4층밖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으면은 5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지. 5층까지.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심의라는 게 있어, 이게. 이거 없으면 5층까지 못 짓고, 심의 받으면 5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6층 지을 수는 없습니다. 5층까지만. 예. 근데 원룸형은요, 이거는 층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원룸형은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층수 제한이 없어요. 왜? 이거는 공동주택이잖아.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전부 다 단독은 없고 뭐만 있어요? 공동주택으로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원룸형은 층수 제한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뭐로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가 있는 거지. 또 연립주택의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방 한 칸짜리지만은 다세대 주택의 형태로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룸형은요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요 분양할 때 보면 이게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로 구별하냐면요 면적 상한선 이거 물어봐야 되고 지하철 설치 못한다는 거 반드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시형은요 도시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이 같은 건물 안에 이게 건물이 있으면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한쪽이 선생님 어느 한쪽은 도시형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은 도시형인데 어느 한쪽은 도시형이 아닌 주택이다.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쪽은 도시형이고 한쪽은 도시형이 아닌 주택인데 이게 건축이 가능하냐 한 건물에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하나의 건물인데 한쪽은 도시형으로 짓고 한쪽은 도시형이 아닌 주택으로 지었단 말이죠. 못 짓는다 이겁니다. 건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거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형은요, 이쪽이나 어느 한쪽이 단지형 연립주택과 또는 단지형 다세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는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리고 이쪽은 뭐로 되어 있냐?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주택입니다. 그럼 같은 건물 안에 어느 한쪽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은 원룸형으로 지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개 안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안 된다 했어요? 도시형과 도시형이 아닌 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 지을 수가 없고, 도시형이라도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을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딱 있습니다. 예외가. 예. 도시형과 도시형이 아닌 주택이라도 그 원룸형 있죠. 원룸형. 원룸형은 일반 주택하고 지을 수가 있는데 딱 한 개밖에 그 밖에 주택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두 개 있다 기억을 하시고, 예, 이거 안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여기는 원룸형으로 지었어요. 원룸형으로. 그런데 단지형이나 단지형 다세대로 지으면 안 되지만은 요거는 일반 주택, 그 밖에 도시형이 아닌 주택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얼마 초과죠? 85제곱미터 초과. 85, 도시형이 85잖아요. 근데 도시형이 아니다는 거는 85 초과다는 말이죠.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이거든요. 예. 그런 예를 들어 주인 세대가 사는데 주인이 여기 위에 이제 4층 건물이란 말이죠. 4층 건물인데 여기 이제 100제곱이에요. 100제곱인데 방이 4개야. 예. 방이 4개인데 주인 세대가 한 세대가 산다는 거지. 그리고 요 밑에는 원룸형을 29개를 지어가지고요. 예. 왜 29개입니까? 28개. 건축법에서 합해가지고 29개까지는 건축 허가 받고, 이 합해가지고 30개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걸려가지고. 그래서 28개를 딱 지은 거야. 원룸형을. 그러면 이 한 개당 500만 원, 보증금 500에 30을 받는다 하면은요, 30만 원 곱하기 28개 하면 돈이 한 달에 얼마 들어와요? 빨리 계산 안 되나, 이거? 38, 24, 2, 3은 여기 840만 원 들어오죠. 예? 840만 원 들어온다고 500에 30 놓으면은, 예? 뭐보다, 요즘은 조물주 밑에 뭐라고?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대령계급장 달고 25년 이상, 군 생활 해가지고, 예편해가지고 450만 원 한 달에 연금 나오죠? 연금보다 얼마 나옵니까? 840만 원 나온다니까, 지금. 그게 꿈이잖아. 조물주 밑에 건물주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주택관리사 하면서, 건물주는 부업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부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 주택관리사는, 그죠? 그러면 이 원룸형을 줄일 수 있겠는데, 이 주인 세대가 이제 뭐다? 이게 85 넘는 거를 갖다가 한 세대 정도는 딱 되는데, 어느 지역에 쓰면 되는 거, 이게? 준주거 지역과, 무슨 지역? 상업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도 준주거 지역이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주거 지역이라도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종류가. 일반도 1종, 2종 나누고
1종, 2종, 3종 있고 전용도 1종, 2종 나옵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때 광의할 문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죠.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럼 이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뭐냐? 주거지역도 이 주거기능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준주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또 상업지역, 상가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준주거지역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아시잖아요. 예? 상업지역. 예.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는 법. 그러면은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아닌가 하고 원룸형을 지을 수 있느냐. 한 채 정도는 된다는 거지. 한 채 정도는. 응? 한 세대 말이야. 한 세대. 응? 한 세대. 자. 요거는 한 세대는 같은 건물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준주거나 상업이 아니다 말이죠. 일반적인 주택이다 그러면 도시계에서는 예, 이거는 이런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있죠. 예, 그 밑에 보면은 이 페이지 보세요. 하나의 건물은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한다. 1번 원룸형과 주거중이 85초가 되는 한 주택을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에서는 함께 건축할 때. 그럼 만약에 이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여기에 없다는 거지. 요거는 예, 무슨 말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과 원룸형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때는 이게 이 숫자가 한 세대가 아니고 세대수에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이라도 기타 도시지역 안에 그 도시지역이 뭡니까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를 우리가 도시지역이 되는 건데, 주거지역도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뭐 상업지역에도 4개가 있습니다. 또 예, 상업지역이 그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공업도 이제 전용, 일반, 준, 녹지는 보존, 생산, 자연 녹지. 그런데 이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용도 1종, 2종으로 나누고, 일반도 1, 2, 3종까지 있어요, 지금.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 지역의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땅값이 비싸죠. 예? 비싼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면 도시역이 아닌 주택을 내가 주인 세대가 한 세대만 짓고 싶어요? 아니면 2개, 3개 짓고 싶을 수도 있어요. 2개, 3개? 4개 지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세대수 무관한데, 그러면 이제 기타 지역이라는 거는 설마 이런 도시 생활주택이 뭐 공업이나 녹지지역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럼 여기 빼보세요, 이제. 준주거지역하고 뭐지? 상업지역 다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지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남죠. 물론 이런 지역도 있지만 이런 지역은 이제 주택을 잘 안 짓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만약에 도시형 생활 아닌 주택하고 원룸형을 지을 때는 도시형 아닌 주택을 몇 개밖에 안 된다고? 1개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다행이지만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준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뭐 일반 주거지역인지 그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원룸형하고 85초가 되는 한 주택 한 개를 함께 건축하는 거는 한 개는 도시지역 안에는 다 지을 수 있다. 한 개만. 한 개는 도시지역 안에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은
원룸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도시형 아닌 주택 있죠? 예, 요거는 예, 세대수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세대라는 게 없죠,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인데 뭐 1, 2, 3종 있지만 무시해버리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냥 일반 주거지역 안에 이제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고 밑에는 원룸형으로 짓고 28개를 지었어요. 원룸이 들어갑니다. 위에는 내가 이제 몇 세대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안 된다니까, 한 채만. 한 개, 한 세대. 왜?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아닌 도시지역이죠. 아닌 도시지역은 한 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 초과? 85초가 되는, 초가 되는 도시형이 아닌 주택을 한 개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비싼 땅에 살고 있다, 자기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요거는 세대수와 관계가 없다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그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 국민주택은 그 밑에 나옵니다. 국민주택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이하. 이하니까 85 이하를 말하죠. 예,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면서 또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까지 된다. 그러면은 국민주택의 뜻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요. 일단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또 국가, 지자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국민주택이라는 뜻은 국민주택의 개념이죠. 국민주택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지. 하나는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거. 또 하나는 요거죠. 재정과, 그러니까 재정이란 거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말하거든요. 재정이나 기금, 이때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재정과 기금에 자금 있잖아요. 이 자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죠. 개량.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인데 끝에는 항상 뭐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도 되고 1번 이렇게 돼도 되죠. 또는 이게 또는 그 대신 여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무슨 규모가 돼야 돼요? 국민주택의 규모로 돼야 된다는 거지. 그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입니까?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 100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인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이다.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인 주택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국민주택은 요렇게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다. 국민주택 하나 갖고 재정과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주택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선생님, 국민주택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우리가
국민주택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하면 안 틀려요.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and 뭡니까? 얼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죠.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까지 된다. 주거전용 면적이. 여기까지 나와야만이 국민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죠. 재정과 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틀렸다 이겁니다. 뭐가 붙어야 돼요?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민영주택은 뭐를 제외한 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전부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마치 말이죠. 상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예, 만약 이렇게 놓은 거예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상식은 맞아. 그렇지만은 민간사업주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말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거죠. 이렇게 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동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요.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죠.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죠. 부동산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민간 사업주체 이런 말로 뭐죠? 틀립니다. 민영주택이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대로. 임대주택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자,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올해 시험에 바로 나왔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과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물어보면요, 이게 말이 긴 게 나와. 그러면 그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은 너무 말이 길잖아요. 네. 토지를 빌린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는요,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가지는 거죠. 시행하는 사람. 시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죠. 건설회사. 시행자가 가지고,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있죠. 건축물, 주택이지, 주택. 예? 건축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주택이잖아요. 주택과 부대시설인데, 주택과 부대시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 이 건축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분양받는 사람이죠. 받은 자. 분양받는 자.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네 글자로. 수분양자랍니다. 수분양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앞으로 분양하는 사람을 분양자라 그러고요. 분양받는 사람, 일반 국민들, 분양받는 사람들을 받을 숫자, 수분양자라 그래요. 수분양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사람이, 이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양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구분 소유권, 주택의 소유권은 분양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기 때문에? 시행자가 가지죠? 그럼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돼요, 임대료. 토지에 대한 지대죠, 지대. 토지는 지대를 내야 되잖아요. 지대. 토지를 빌리니까. 주택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값 아파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토지 소유권은 내가, 내 걸로 안 돼 있어. 그럼 만약에 나는 뭐만 계속 주인이 뭐는 바뀌는 거죠? 주택의 소유권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토지는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토지는. 주택만 바뀌는 거예요. 주택만.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주택을 뭐 선호합니까? 안 합니까? 찝찝하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완벽하죠. 완벽한 사람. 물건도 완벽한 걸 좋아해요. 흠 있어봐 안 사. 여러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완벽하냐면요. 마트 이런 데 가보죠.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사과 조금만 흠 있어봐 안 사요. 예, 깨끗한 것만. 전부 다. 예, 흠 있는 거 따로 이렇게 팔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주택도 그런 개념이야. 예, 근데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예,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아져. 없어져.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우리가 살다가 잠깐 가는 건데,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왜 집착합니까? 재테크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말이죠.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강남에 옛날에 자기가 6, 7년 전에 이분이 전세를 한 3억 5천에 전세를 들어왔대요. 그때 그 빌라 3억 5천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값이 빌라 한 채 값이 얼마였냐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빌라니까 크지 않죠. 좀 작죠. 방 2개고 실평수 해봤자 15평 정도 되겠지. 강남에. 근데 그게 3억 5천에 제가 전세 들었다 하더라고. 7년 전에. 그때 자기가 6억 5천 주면 살 수 있었대요. 그 빌라를. 지금은 얼마느냐? 6, 7년 전에 6억 5천이 지금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9억 5천으로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그때 그걸 갖다가 임대를 안 하고, 그걸 내가 샀으면은 얼마 버린 거야, 지금? 3억 버렸지. 6년 만에, 여러분들 6년 만에 3억 버리면 어떻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3억을 버려. 그죠? 그러니까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오르고, 주택도 오르고, 대한민국이 그냥 거품이 많이 생긴 거예요, 또. 지금.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고 또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넘어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은,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는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8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합시다. 80평. 60평이나 80평. 서초동에 가는 거는, 서초동에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보통 6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60평, 70평 아파트. 그럼 그 한 채 값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서초동에. 한 채 값이. 20억 옛날 말입니다, 지금. 지금 30억이 보통이에요, 30억. 아파트 한 채 값이 30억, 40억 합니다. 예, 서초동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에는 20억만 갖고 있어도 돈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저도 중개사를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20억 갖고 용산에서 20억, 내 용산에서 하고 있는데 20억 갖고 집 하나 살려면요. 흐름한 거 두 개밖에 못 사요. 흐름한 거. 다 쓰러져 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두 채밖에 못 산다고 20억 같으면. 예. 서초동에 80평 정도 된다면 70평, 80평 되잖아요. 서초동에 있다. 40억 정도 갑니다. 3, 40억 간다고 지금.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아파트가 평수가 너무 넓은데 방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지요. 방이 많이 나오고 화장실이 보통 4개 이렇게 나옵니다. 4개 이상. 그 아파트가 80평 정도 되면 화장실 4개입니다. 4개. 3개, 4개 넘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내게 되면 아무도 이걸 들어올 사람이 없어. 이게 관리비도 나오고요. 이게 너무 크니까 방이 8개 나와. 그 방 8개, 화장실 4개 다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야, 이걸 좀 쪼갤 수는 없냐, 이거지. 예? 예. 이게 세대 구분형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뭐 했으면 가능하죠? 넓은 평수만 가능하잖아, 이게. 평수가 넓을 때만 세대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평 밖에 안 된다, 아파트가.
어떻게 자르라고? 15평 차첩 작은데 또 잘라라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넓은 평수 살고 있다면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전세로 또 내자는 거지, 전세. 예. 그 수평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자르면은 요거 하나는 뭐죠? 하나하나마다 욕부현이 들어가야 돼요. 예. 하나하나마다 각 세대마다 욕부현, 세대마다 요거 하나씩 나누는 겁니다. 예. 욕부현이 들어가야 돼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죠. 예. 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욕부현시. 여기도 욕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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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부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각각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요 경계벽이죠? 예, 경계벽. 또는 뭡니까? 연결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연결문을 만들어. 경계벽이나 연결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세대 구분형은요. 평수로서 전체 세대수에 요게 각 세대가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넣으면 안 돼요? 3분의 1 초과가 되면 안 돼요. 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세대수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되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조건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가지고는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각각을 구분해 보자는 거지. 구분해서 연결벽이나 연결문을 만들고 말이죠.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이걸 하나씩 전세를 놓자, 이거를. 따로따로 전세를 놓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구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구분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나중에 공동 지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서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계를 딱 해가지고 설계 자체가 이렇게 놓은 게 있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거를 나중에 공동주택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공장에서 물건 찍어서 이렇게 놓듯이 이것도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전세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 하나는 구분 등기가 돼야 한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체가 구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아파트니까 구분 등기 돼 있죠. 근데 이거 하나는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구분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가구 주택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도 그 각각의 가구는 구분 등기 안 되잖아요. 여기도 각 세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 등기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개념으로 봅니다. 자, 4가지가 모두 갖춰야 됩니다. 1번 뭐죠? 각각의 세대별로 욕부현,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부현 꼭 기억이 됩니다. 욕부현. 두 번째, 연결문과 경계벽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체 세대수에 얼마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네 번째, 면적도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인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겠죠. 몇 개를 기억해야 돼요? 4개를 암기해야 된다고. 4개. 구분 등기 안 되고, 욕부현이 각 세대별로 있어야 되고, 연결문과 경계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그죠? 4개를. 근데 뭐는 없다? 각 세대별 면적은 제한이 없죠. 뭐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뭐 50 이하다. 그런 규정이 없죠. 지금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어요. 자, 아까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우리가 이제 뭐였습니까? 원룸 주택에 원룸 방 한 칸짜리 그때는 상한선이 있었죠. 얼마입니까? 50 이하죠. 50 이하인데 여기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지 지금. 그 4개 암기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기술을 다 이제 사용하게 돼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건강 친화형은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염 물질을 최소하게 줄일 수 있는 그 건설된 주택이고, 자,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장수명 주택을 칼로로 딱 집어버렸어요. 장수명만. 장수명 있죠? 길장자,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합니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무슨 성을 갖추고 있고, 내구성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게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고 합니까? 장수명 주택이다. 우리 갈로 선입기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갈로 선입기 시험에 무슨 주택이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죠. 내구성과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고 하냐? 장수명 주택을 써넣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갈로 선입기 문제.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갈로 써넣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몇 개 나와요? 전체? 주택법에는 우리가 이제 3문제가 나왔죠. 올해 3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앞에서 나온 거예요. 다 용어에서. 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단지 넘어갑니다. 이제. 자, 4페이지 보면요.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철도가 있다든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으면은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고요.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가 있다면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고,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군 계획식 도로가 있다.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가 있으면은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가 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주택의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주택의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국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국도는 번호가 붙어 있지만 일반 도로는 번호가 없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 학원 앞에 있는 도로가 일반 도로입니다. 학원 앞에 있는 도로가 일반 도로라고. 그럼 일반 도로인데, 일반 도로에 만약에 이 폭이 말이죠. 18m 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가 넘어야만이 단지와 단지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20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8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단지와 단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는 거는 관리사무소 하나만 둬도 된다는 뜻이에요. 관리사무소를.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폭이 5m가 돼가고 20m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이 넓었을 때는 단지와 단지를 뭐 한다?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분. 단지와 단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리사무소를 2개 이상 둬야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아시겠습니까?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도로와 철도인데, 일반 도로는 20m가 넘을 때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속도로나 철도는 이 숫자가 없어도 돼요. 예. 만약 여기다가 뭐 고속도로가 다닌다, 고속철도가 다닙니다. 고속철도가 다니는 길에는요, 이 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철도 자체가 이게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일반 도로만 얼마? 20m 이상이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죠? 8m 이상이 될 때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 요거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 제일 위에 나오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은요, 주택하고 딸려 있는 시설을 말하죠. 부대는 딸리 시설이에요. 그러면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부대 시설이잖아요. 예? 단지 안에 있는 도로, 담장. 단지 안에 도로 밑줄 꺼보세요. 단지 안에 도로. 이게 부대 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거는 부대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 보안등, 뭐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쭉 넘어가죠. 9번 보세요. 9번.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이 있죠. 충전시설. 이것도 부대 시설입니다. 근데 복리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주민들이 복지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없어도 되지만은 주민들이
요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리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이런 게 다 이제 복리시설인데, 자, 1종과 2종 중에서 복리시설인데 설치할 수 없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장의사, 총법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요, 복리시설이지만 이거는 단지 안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택 단지 안에 총포 판매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럼 야, 김 사장 오늘 뭐 한 명 오늘 손 좀 봐야 되겠어? 응? 장총 하나 줘, 장총. 되겠습니까? 그럼 단란주 좀 있다 해봅시다. 단지 안에. 아빠 오늘 왜 안 넣어줘? 오늘 뭐 단란주점에 술 한잔 먹고 있어? 단지 안에. 그래서 단지 안에는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또 단지 안에는 안마시설소라든지 다중생활시설, 옛날에 고시원인데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설치할 수 없는 거 몇 개? 5개입니다. 5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장총이죠. 장의사 총법하면서 장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죠, 되게. 장총, 길 장자잖아. 장총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장총을 안 단다. 안 단다. 그 사람이 장총을 모르는 게 알고 안 단다 말이야, 안 단다. 장총 안 단다죠. 장총을 안 다니까 그 사람이. 장총을 안 단다. 장의사, 총법하면서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이잖아요. 장총 안 단다. 이 5개는 단지 안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설치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시설은 뭐예요? 교회, 성당, 사찰인데 규모가 큰 걸 말합니다. 교회, 성당, 사찰은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저기 제가 어느 단지 안에 가보니까요. 진짜 단지 안에 절이 있어, 절. 깜짝 놀랐어, 나는. 단지 안에 무슨 절이 있냐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절이 있는 것도 봤어. 단지 안인데. 단지 안에 교회도 있고, 단지 안에. 그런 거 봤어요. 단지 안에 사찰이 있더라고, 사찰. 조그만 암자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파트가 말이죠. 저기 산 쪽에 있는 아파트는요. 그게 단지 안에 사찰도 있는 것도 봤어,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판매 시설 중에서 소매시장과 상점은 이게 복리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교육연구, 학교 같은 거죠. 학교라든지 교육연구소 같은 거. 노유자 시설 수련, 그리고 업무 시설 중에서 금융업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시장 이런 게 다 복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복리시설과 부디시설을 쭉 이렇게 섞어 놓고 말이죠. 다음 중 복리시설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막 기억력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막 정신이 없어요. 막상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걸 섞어버리면 더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섞어 놔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대시설에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사무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해놓고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 이제 경로당 이렇게 쭉 해가지고 놓고 몇 개씩 섞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음 중 복리시설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입주자 집회소. 입주자 집회소는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거기 보세요.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입주자 집회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8번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죠, 여러분들. 복리시설 8번.
거기다가 갈로 열고 입주자 지표수 하나 적어봐요. 독서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걸, 나중에 이제 여기 어디냐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가면 다 나와, 이게. 예. 주민공동시설에 14개가지인가 15가지가 있어요. 주민공동시설이 몇 개가 있다고? 15가지 정도가 있다고, 또 그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입주자 지표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주자 지표소는 주민공동시설이고 복리시설이지, 이거는 부대시설이 아니죠. 예, 그런 거 하나 기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기간시설, 간선시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 이게 또 재밌는 게 막 끝이 없어요. 자, 만약에,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요걸 이제 여기 이제 도로, 같은 도로인데, 이 도로와, 여기 있는 도로와, 여기 안에 있는 도로가 있다 합시다. 명칭이 다 틀려. 명칭이 틀린다고, 지금.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부대시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단지와 단지를 연결시키는 요 도로는 간선시설입니다. 그럼 단지를 들어가기 전에 요 도로는 기간시설이 되는 거지. 기간시설. 요거 하나만 딱 그리면 끝이야. 끝. 응? 자, 갑니다. 차 타고 갑니다. 차가 이제 우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아, 나 지금 기간시설인 도로야. 자, 진입합니다. 지금 어디야? 간선시설인 도로야. 그죠? 진입했다. 그럼 뭐요? 부대시설인 도로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르는 명칭이 다 틀린다, 지금. 선생님, 도로라 해가지고 그 도로가 기간시설일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예. 간선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이 도로가 부대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예, 도로가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져요, 지금.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간선시설에 대해서는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물어보면은 뭐를 물어보겠어요? 도로 상하수도 이게 기간인데, 간선이 뭐냐? 간선은요,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뭐를 연결시킵니까? 단지 안에 있는, 뭐를 연결시키냐?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뭐 하는 거다? 연결시키는 게 간선이라는 거지. 단지 안에도 기간시설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 이런 게 부대시설이지만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할 때는 이때는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연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연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이란 말이 있으면 간선이에요. 무조건 하고. 이 말 없어. 그럼 기간이야, 기간.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도로, 상하수도. 예? 자, 도로 상하수도만 딱 봅시다. 뭐, 전기, 통신, 난방. 전기, 통신, 난방. 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이게 기간시설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뭐다? 단지 안에도 기간시설이 있고 밖에 있는데 이게 이런 시설들을 서로가 연결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 시설이 기간이 아니고 뭐죠?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간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연결시키는 걸 갖다가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 시설을 간선에다가 포함을 한다는 거죠. 예. 뭐만 포함을 해요?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이죠. 예.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기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지금? 몇 번 나왔다고요?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는 포함하면 안 되죠? 예. 도로 상하수도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가스, 통신, 지역 난방만 예. 단지 안에 있는 기관 시설을 포함해서 그냥 간선 시설에 다 포함을 시킨다. 그 다음에 공구는요, 공구. 공사 구간의 줄임말인데, 공사 구간. 공사 구간을 줄여가지고 공구라고 해요, 공구. 이렇게. 근데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거는 이제 공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분할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건설을 할 때 분할 시행인데, 예, 사업을 할 때 600세대가 넘을 때, 적어 놓으세요. 600세대 이상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분할 시행. 가능하다는 거지. 예. 그러면은요. 600이 만약에 500세대를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할 때 500세대만 건설한다.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근데 600이 넘으면요.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분할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1공구, 2공구로 나눴습니다. 600을 건설한다. 그러면 한 공구당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야 돼요? 300세대가 넘어야 됩니다. 한 공구당 다. 예. 분할이 최대 공구당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공구당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요. 그리고 공구와 공구는 경계를 줘야 돼요. 경계. 예. 이걸 갖다 그냥 줄안을 끄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경계를 줘야 되는데 이 경계 폭이 얼마가 넘어야 된다고?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6m 이상의 폭이 있어야 돼요. 경계 폭이 6m 이상. 그러니까 공구와 공구 사이의 거리가 적어도 6m 이상은 경계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기 안에 뭐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녹지 공간을 둬도 되고요. 녹지 공간. 그 다음에 복리시설 있죠? 예, 복리시설, 어린 놀이터라든지 이런 복리시설을 설치되고, 뭐,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녹지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옹벽, 아니면 옹벽을 설치해도 되고, 옹벽들을 설치해도 되고. 예, 그 대신 6m 이상의 경계를 두게 되어 있어요. 공구는. 예. 분할해서 할 때는 그렇게 경계를 두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했을 때는 착공과 완공이 되면은 사용승인, 사용검사라고 하죠. 이때는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예,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분할해서 하는 거야. 분할해서 하면은 일단 300세대만 일단 먼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거지. 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요. 몇 세대만 먼저 분양하는 거지? 300세대만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다 들어온 거 보고 다시 이제 2차 분양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이게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죠? 착공과 사용검사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최초의 공고는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최초의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예, 주택법에는 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30세대만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의 공고죠. 최초의 공고는 5년 이내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착공을 신고해야 알지. 착공 신고를 예,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5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최초의 공고는. 그럼 나머지 공고 있죠? 이 공고, 나머지 공고. 나머지 공고는 요 최초의 공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까? 2년 이내. 요거는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네.
2년 이내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109를 300세대를 건설하겠다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5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 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 놓은 거, 만약 건축법이 같으면 허가하지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가능이죠. 할 수 있다. 가능.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단 착공을 했어. 5년 안에 착공을 했는데 그 착공일로부터 착공을 했잖아. 그렇죠?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요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승인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합니다. 불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합니다. 왜? 이미 이거는 109는 착공이 다 됐잖아요. 됐는데 지금 이거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예. 이거는 늦어도 괜찮다. 착공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물론 다른 행정상의 조치는 받겠지만은 취소까지는 안 당한다. 이미 했는데 뭐. 이미 건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는 이거 전체를 내는 거잖아요. 이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부분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은 안 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5년 안에. 앞에는 몇 년? 5년. 뒤에는 2년이죠. 날짜 기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고 나오면 일단 분할 시행일 때만 나온다. 분할 시행. 분할 시행할 필요가 없는 500세대, 이런 공고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600세대 이상은 분할 시행이 가능하니까. 그죠? 분할 시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공고가 나온다. 또 공고는 공고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 공고와 공고 간의 경계폭은 6m 이상. 또 공고 이 경계폭에서는 이 6m 요 경계에는 안에는 녹지를 둔다든지 복리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옹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최초의 공고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취소가 되지만 나머지 공고, 이 공고가 나머지 공고죠. 나머지 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요거. 그 다음에 공공택지만 하고 좀 쉬겠는데요. 우리가 공공택지 하면은 공공사업이 10개가 나와. 10개가. 몇 개 나온다고요? 10개 공공사업이 있어요. 요거 외우셔야 되거든. 근데 이거 외운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아유, 이걸 또 외워야 돼요. 하지만 어차피 안 외우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외우고 가셔야 돼. 요거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공공사업이 몇 개냐? 10개입니다. 10개. 이 10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공공택지가 바로 조성된 공동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가 공공택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사업 10개가 바로 이 바로 뭐가 된다고 이게 지금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이게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동택이 건설되는 택지를 뭐라고 하냐? 공공택지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공공택지가 되기 위한 공공사업이 10개인데 이 10개 사업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택지 아시죠? 택지. 예? 예. 택지는요, 국산 공기가, 자, 국산 공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예. 공기가 좋아야 돼. 일단은 택지가.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것도 국산 공기가. 근데 도 경계선 안에만 공기가 좋지. 도 경계선 밖에 있는 서울만 들어와도 그냥 공기 나쁘죠. 도 경계선 안에만 좋아져. 좋아지고 그 다음에 늘 혁신을 해야 돼요. 사람은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아서 하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혁신, 행복, 공익입니다. 그 몇 개 되죠 이제?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7개, 3개, 10개죠, 10개.
자, 하나씩 갖다 붙입니다. 저기 뭡니까? 저기 향남 택지개발 사업이 있죠. 이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요, 공공사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하나다. 일종이죠. 국민주택,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 또 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민다.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대지 조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팽택에 가면 산업단지 있죠? 예, 포성 산업단지. 예,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포성 산업단지가 대표적이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전부 다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포성단지. 예, 그것도 산업단지입니다. 예, 포성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공공주택지구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이라든지 영부임대주택 이런 것처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지구입니다. 예.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공사업이라 하고, 또 민간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 촉진지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근데 민간을 빼도 돼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죠. 예, 좀 길긴 긴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경제자유구역 있죠. 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혁신도시, 예? 예, 혁신도시 개발하는 거, 혁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사업이 있죠. 이 공익사업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있죠. 공항을 갖다가 건설하는 사업이죠. 건설사업. 이런 대규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 적어도 도로를 만든다, 철도 만든다, 항만을 건설한다, 공항을 건설한다 이런 정도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업인데 그 중에서 어디 갔어요? 요거 맞죠? 요 세 개. 요 세 개는 반드시 환지 방식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아마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수용 사용 방식만.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했을 때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요. 도시개발이든 경제자유구역이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인데 요거 민간 빼도 된다 그랬어요. 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환지 방식은 뭐냐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오솔길이고 여기 집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여기. 근데 이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도로부터 반듯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 땅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이 땅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보상 방법이 뭐로 주는 거예요, 지금? 토지로 주는 겁니다. 토지 보상이죠. 토지 보상. 현물 보상을 말합니다. 개발해서 토지로 주는 거예요. 개발해서 토지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환지 방식이란 거는.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은 보상 방법이 뭐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현금 보상이지. 현금 보상.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고요. 예,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예, 너희 집 돈 필요한 게 얼마야?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 보상을 해서 그 사람을 먼저 돈을 줘야 됩니다. 선보상이죠. 선보상.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면은 이제 그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 사람이 주민들이 이주하잖아요. 그럼 이주한 다음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거는요. 수용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주고 땅을 완전히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 땅을 이제 소유자가 사는 거고, 사용이라는 거는 사용료를 지급을 해서 사용료만 지급하는 거죠. 사용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보상금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들인다는 거예요. 땅을 사들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 그럼 사용은 뭐냐? 사용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예. 합해가지고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건 어디 간에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제 이걸 개발하는 거고, 환지 방식은 뭐라고? 보상을 현물 보상. 나중에 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선보상이 아니야. 이거는 후보상입니다. 후보상. 이거는 뭐죠? 선보상이죠. 선보상. 보상금 받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이거는 보상은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현물 보상으로. 환지 방식은요, 땅으로 주는 거니까.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땅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보상을 토지로 준다고. 그러면 토지로 준다는 거는 뭐예요? 땅값이 수십 배 그만큼 올랐단 말이지, 이게. 아니, 개발하기 전에는 논밭이었잖아요. 예? 동탄 2도시 가보세요. 옛날에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올라오니까 말죽거리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님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말죽거리 오보니까 그게 전부 다 논밭이야. 말죽거리가. 지금 역삼역 있죠. 역삼역. 논현동. 역삼역 있죠. 거기야. 그게 말죽거리야. 지금 땅 한 평이 얼마? 역삼로 거기? 말도 못하죠. 거기는. 예. 용산도 뭐 거기 용산역 주변이 평당 10억씩 합니다. 용산역 바로 맞은편 10억 한다고 평당. 그러니까 뭐 옛날에 논밭인데 이거를 전부 다 반듯반듯하게 도로 만들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토지로 주니까 수십 배 차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주는 거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감동 많이 하실 거예요. 강의할 때 들어보면은, 야, 이거 나는 지금, 어떤 분은 공부 때려치우고 그냥 돈 벌러 가는 분도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왜? 이거 천지가 계획됐거든, 지금. 자기는 지금 공부를 하러 왔는데, 천지 계획된 걸 몰랐나? 알고 있지. 근데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왜? 자기는 집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고만 있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그걸 뭐랍니까? 두 글자로 바보라 그럽니다. 왜 들고 있냐?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벌써 몇 번 굴리봐. 돈이. 그 돈이 돈다. 돈이 돈 번다 이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을 번다고?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입니다. 돈이 가만히 있어도 세월만 지나면은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월을 지났어.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되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했을 때만 무슨 사업이 되고, 공공사업이 되고,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슨 사업이 안 된다고요? 공공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수십 배 차익을 생긴 건데, 이 사람은. 보상금을 토지로 받으니까 돈 버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죠? 이런 거는 공공사업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체크하면 체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있죠? 5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하고 6번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7번을 묶어보세요. 5, 6, 7번. 전부 다 무슨 방식이 나와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나오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또 어쨌든 간에 뭐 혼용 방식 중에도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형하고 도시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까지 나와야 돼야만이 공공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자기가 외워갔어 10개를 외워갔는데 요 D를 안 본 거야 지금. 안 보고는 요 D를 보니까 단서가 뭐로 됐냐 환지 방식으로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를 외워서 아무리 가봤자 뭐 지금 열심히 외웠습니다. 택지는 국산 공기가 좋아야 되고 뭐 도경제선에서는 혁신하고 행복을 찾아서 공익사업을 찾으면 된다 해서 공공사업 외워갔거든요. 갈로를 안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했을 때만 공공사업이다. 근데 이거 갈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환지 방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공공사업이 아니다 말이죠. 적어 놓으세요. 요 세 개. 수용 사용 방식 밑에다가 환지 방식 X. 환지 방식 X 해놓으세요.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뭐냐? 토지로 보상하는 거거든. 수십 배 차익이 나오잖아요. 개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만약에 여기 갖다 붙으면은 공공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란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받아 주세요. 설치 완료가 되었다면 밴드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색 창에다가 주, 수, 모라고 우리가 이제 써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밴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해당 밴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인데요. 수험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밴드입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보시면 매주 자료 제공이 있죠. 매주 자료 제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님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가서 우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일 열기, 휴대폰에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파일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0제가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컴퓨터에 옮겨서 프린트 하셔서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습니다. 자, 자료에 나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죠. 자,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매일 올려주는 일일학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푸신 다음에 다시 쭉 내려보십니다. 자, 내려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정답과 해설이 아래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스모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